안녕하세요. 변호사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4일에 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된 데 있어서 해당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랑 연차 관련된 내용이 변경되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이 변경됐습니다. 변경 전에는 한 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그 다음 플러스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돼요. 다음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변경 후의 내용은 한 주간의 근로관계가 존속되었다면 그 다음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발생한다. 그리고 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 상관없고 그냥 한 주만 만근했고 그 주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이 됐다면 주휴수당은 나간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고요. 예시를 한번 보면 그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고 그 다음 개근은 가정하고요. 주일이 일요일이라고 하면 첫 번째 케이스, 1번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리고 토요일에 퇴직하면 주휴수당은 미발생한다.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기존 행정해석이나 변경 후나. 여기서 한 가지 좀 유의하셔서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8월 6일이 금요일이라고 하면 8월 6일이 금요일이에요. 그럼 8월 6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면 우리 사회 통념적으로 거의 모든 회사는 사직서를 8월 6일자로 사직하고자 합니다 라고 쓰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근무일이 사직일이 되죠. 근데 노동부의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8월 6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은 8월 7일 토요일이 되는 게 퇴직일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자료를 보시면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노동부 이게 행정에서 그대로 올려놓은 건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하고 토요일에 퇴직했다는 얘기는 금요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경우에는 기존이든 변경이든 어차피 일요일인 주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가 안 됐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안 나가는 게 맞고요. 바뀐 거 없고요. 2번이 바뀐 건데, 2번은 이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가 됐다. 결국 아까 8월 6일 금요일이었으면 8월 7일이 토요일일 거고요. 8월 8일이 일요일이면 이 일요일까지는 근무를 했어요. 그럼 퇴직일은 8월 9일 월요일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 한 주를 개근했어요. 월, 화, 수, 목, 금을. 그 다음에 근로관계 유지는 일요일까지, 예를 들면 8월 8일부로 사직하고자 합니다라고 사직서 썼다면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기존의 행정해석은 주휴수당은 다음 주 근로가 예정돼 있어야 나가는 거였어요. 기존에는. 근데 변경된 거는 이제 그건 고려치 않는다. 그 주에 한 주간의 근로관계가 유지가 됐으면 나간다. 그래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그래서 2번이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3번은 이제 바뀐 게 없어요. 기존에도 나가고 지금도 나가는 건데, 월요일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가 됐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일요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을 한다. 3번은 바뀐 게 없고요.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이 결국 다음 주 근로가 예정이 되어 있느냐까지 고려해서 발생시키다가, 이제 그건 고려하지 마라. 한 주만 다 채웠다면 주휴수당은 나가는 거다 라고 바뀌었다는 거고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월급제 근로자, 월급제를 사용하는 회사들은 크게 고려할 바가 없고요. 1급이나 주급제를 쓰는 회사,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는 회사는 이제 계산할 때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다만 월급제를 쓰더라도 정확하게 최저임금에 정확하게 딱 맞춰서 임금이 책정되어 있다. 그러면 퇴직할 때는 일할 계산을 저희가 보통 원력으로 하잖아요. 뭐 31일이면 31일, 30일이면 30일 이렇게 원력을 할 때는 마지막에 그 주휴수당을 법적인 걸로 계산했을 때 회사가 일할 계산한 금액이랑 그 이상이 나오면 문제가 없는데, 그 이하가 나오면 추가 지급해야 될 문제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부 예외적으로. 다음은 이제 연차에 대한 문제인데, 이 부분은 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가 노동부의 행정해석만으로는 조금 논란이 되고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올려드리는 건데, 바뀐 내용을 보면 지금 요 나번이라고 한 이 부분이 노동부 행정해석 내용을 그대로 제가 지금 인용을 한 거고요. 노동부 행정해석에서 약정 휴직기간 또는
업무의 부상, 질병 또는 휴직 기간에 대해서 연차휴가 산정 방법을 바꾸겠다라고 했어요, 지금. 그럼 약정 육아휴직이 일단 뭐냐? 저희가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1년이잖아요. 1년이 육아휴직이에요. 그럼 요거는 법정 육아휴직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회사는 이 법정 육아휴직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약정 육아휴직은 뭐냐면 여기다 플러스 일부 회사들과 공공기관 위주로 해서 여기다 플러스 육아휴직을 1년 정도를 더 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플러스 1년. 그럼 이거는 약정 육아휴직이에요. 그래서 법정 육아휴직은 법으로 정한 육아휴직이란 뜻이고요. 약정 육아휴직은 약속으로 정했다. 결국 누가 약속을 했냐? 회사랑 근로자랑. 그래서 이거를 취업규칙이 됐든 근로계약이 됐든 단체협약이 됐든 법에서 정한 거 이상으로 플러스 해주는 요게 약정 육아휴직이에요. 예, 그 약정 육아휴직 이 개념이고, 그 다음에 업무의 부상, 질병, 휴직 기간. 이거는 이제 저희가 산재 말고요. 업무상 산재는 뭐 당연한 얘기고, 업무상 산재는 이제 출근으로 인정하는 거고요. 연차휴가 출근율 적용할 때. 이 업무 외 부상 질병. 결국 회사에서 질병휴직이라고 많이 쓰시는 용어들. 질병휴직을 회사가 승인했을 때 이 부분을 연차휴가 출근율 계산할 때 어떻게 볼 거냐. 이걸 변경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변경 전을 보시면, 그래서 약정 육아휴직이나 약정 질병휴직은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냥 약정 휴직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약정 휴직, 법으로 정한 거 말고 약속으로 정한 휴직에 대해서는 기존에 연차휴가 출근율을 따질 때 결근으로 보고 계산을 했어요. 결근으로. 근데 변경 후 결근으로 보지 말고 이제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라.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라 라고 바꿨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출근율을 계산할 때요. 연차휴가는 전년도의 출근율을 계산해서 다음 연도에 연차휴가가 며칠이다 이렇게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그 출근율 계산할 때 결근으로 보다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로 바꿨다. 이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이것만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서 이 연차휴가 출근율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의 방법, 기본적인 개념부터 한번 보면, 연차휴가는 이 출근율을 소정근로일수 분의 출근일수 곱하기 100 해서 이 출근율 나오면 이게 80%가 넘어가야 정상적인 연차휴가가 발생이 되고요. 80%가 안 되면 1개월에 1일을 발생시켜라 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건 많이들 알고 계실 건데, 그래서 이런 출근율을 계산을 할 때 앞에서 약정휴직을 결근으로 보라가 변경 전. 그 얘기는 출근일수, 요 분자에서 빼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출근율이 떨어지겠죠. 근데 바뀐 얘기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라 라고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80%가 넘으면 뭐 81%든 99%가 나오든 그러면 결국은 며칠에도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기본 연차휴가 플러스 가산휴가까지. 근데 80%가 출근일이 안 나오면 정상적으로 출근한 한 달에 하나씩, 만근한 1개월에 하나씩만 발생시키는 게 연차의 기본 개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분모에 있는 소정근로수는 이 소정근로수를 따질 때는 법정휴일, 약정휴일, 휴무일 등은 제외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소정근로일수는 한 250일 정도 나오거든요. 연간 따지면. 그러니까 토요일 빠지고 일요일 빠지고 뭐 광복절, 3일절 이런 휴일들은 다 빠지고 나서 분모가 소정근로일수. 소정근로일수라는 얘기는 근무하기로 약속한 날이니까요. 요 개념 먼저 봤고요. 그럼 이런 출근율 산정할 때 예외적으로 특수한 기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려야 앞에 변경된 행정해석이 뭔지 이해가 되는데, 첫 번째로 출근으로 인정을 해라. 출근으로 간주해라. 이게 첫 번째 1번이에요. 1번. 출근한 것을 본다는 얘기는 실제로 출근한 게 아니지만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그래서 분모는 소정근로일수고 분자가 출근일수잖아요. 분자, 분모에 모두 다 포함시켜라. 그래서 출근율에 손해가지 않게 해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이런 경우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냐.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산재죠, 산재. 산재기간. 그러니까 저희가 질병휴직은 산재가 아니에요. 질병휴직은 산재가 아니고 개인적인 질병이에요. 근데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 산전후 육아 기간, 육아휴직 기간, 뭐 예비군, 민방위 등등 이런 법령에 의해서 무조건 출근으로 봐라라고 정해진 것들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서 출근율에 영향을 미치지 마라. 그래서 육아휴직은 사실 2018년 5월 29일 이후에 발생한 육아휴직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육아휴직은 지금 질병휴직처럼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바뀌어서 육아휴직은 이제 다 출근하는 것으로 봐라. 그래서 1년간 통으로 육아휴직을 가도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걸로 바뀌었죠. 그래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결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 이게 두 번째. 결근한 것을 본다는 얘기는 분모에는 변함이 없고 분자에서만 제외해라. 결국 출근율이 떨어지는 거겠죠. 소정근로일수에는 포함시키되 분모에는 포함시키되 분자에서 빼라. 그럼 출근율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있었냐. 첫 번째로 정직. 징계에 의한 정직. 정직 기간. 이 결과적으로 보는 건 정직은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출근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결근으로 봐라. 그래서 결근으로 볼 수 있는 첫 번째가 정직이었고, 두 번째가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기간이었어요. 이게 약정휴직이었던 거죠. 약정휴직. 근데 이게 바뀐 거죠. 그래서 제가 X표를 쳐놨는데 원래는 결근으로 볼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바뀌어서 이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라 라고 행정해석이 변경됐다 라고 앞에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실무상으로 쓰이는 결근은 정직 말고는 이제 거의 진짜 결근 말고요. 진짜 결근 말고 특수한 경우에 결근으로 보는 경우에는 정직밖에 이제 남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정근로에서 제외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세 번째가 소정근로에서 제외. 3번. 이 얘기는 분모 분자에서 모두 제외해라. 모두 제외한다면 출근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말라는 뜻이에요. 모두 제외해서 출근율을 산정하고,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그렇다고 똑같이 해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똑같이 해줄 거라면 출근으로 봐라라는 1번이랑 같은 개념이 나오거든요. 근데 굳이 소정근로에서 제외라는 걸 별도로 구분한 이유는 분자 분모에서 제외해서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말고, 다만 두 번째 단계에서 그 제외된 기간만큼은 비례 차감해라 라고 좀 달라요. 1번이랑. 그래서 출근율은 영향을 주지 말고 부여할 때 그 제외된 기간을 차감해라 비례해서. 그럼 이런 경우가 언제 있냐? 어떤 경우냐? 첫 번째로 사용자의 기책 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그러니까 회사 사정에 의해서 일을 못한 경우죠. 휴업이라는 게.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 이제 많은 회사들이 회사 사정에 의한 휴업을 하고 이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뭐 이랬는데,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소정근로에서 제외하는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적법한 쟁의 기간. 그 다음에 육아휴직이 원래 이거였는데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육아휴직은 출근으로 간주하는 걸로 2018년 5월 29일 이후 개시한 경우는 이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은 이제 출근으로 보는 거고, 2번에 바뀐 게 이제 3번에 약정휴직 기간. 그게 육아휴직이 됐든 질병휴직이 됐든 하여튼 법으로 정한 게 아니라 약속으로 정한 휴직 기간. 회사가 승인한. 요거는 2021년 8월 4일부터 이제 소정근로에 있어서 제외해라 라고 이제 바뀌었다는 게 핵심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사례로 설명을 드릴게요. 결국 개인 질병휴직, 약정 육아휴직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우든 법으로 정한 거 말고 본인 신청해서 회사가 승인한 휴직에 대한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에 대한 사례입니다. 근로자 홍길동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개인 질병에 따른 질병휴직을 신청을 했고요. A회사는 이를 승인했어요. 홍길동의 입사일은 2018년 1월 1일입니다. 그리고 A회사의 2021년에 연간 소정근로일수는 251일. 제가 여기서 A회사의 연간 소정근로일수라고 표현한 이유는 회사마다 약정 휴일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수는 조금씩 달라요. 대표적으로 창립기념일을 쉬는 회사,
그 다음에 노동조합 창립기념일도 쉬는 회사, 이런 식으로 별도로 정한 약정휴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간 소정근로일수 좀 다릅니다. 근데 하여튼 A 회사는 2021년에 소정근로일수가 251일이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질병휴직 기간의 소정근로일수, 결국 1월에서 3월까지의 소정근로일수는 60일이다. 이 소정근로일수 할 때는 저희가 쉬는 휴무일이든 휴일이든 이건 다 빼는 거예요. 실제 근로일, 이것만 따지는 게 소정근로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는 이제 복직을 해서 모두 출근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변경 전, 행정해석이 변경되기 전에 2022년 1월 1일 날 연체휴가가 몇 개 발생되느냐? 18년 1월 1일 입사자니까 1월 1일 날 2022년 1월 1일 날 연체휴가가 또 발생을 하겠죠. 2022년 1월 1일 연차는 21년 1년의 출근율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이랬을 때 변경 전에서는 이 질병휴직 기간을 결근 처리였잖아요. 그러면 이때 계산 방법은 1단계로 먼저 출근율은 소정근로일수가 251일, 251일 분에 결근으로 봤으니까 분자가 차감이 되겠죠. 며칠이? 60일이. 1월에서 3월에 소정근로일수가 60일이었잖아요. 그래서 250일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질병휴직 기간의 소정근로일수를 빼면 이게 191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 251일분의 191일은 했더니 76%가 나왔어요. 그럼 80% 미만이 나왔죠? 그럼 80% 미만 출근율에 해당되니까 이때는 정상적인 연차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만근한 달에 결국 1개월에 1일의 휴가만 발생을 시키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만근했잖아요. 총 9개월 동안. 그래서 4월부터 12월까지 개근해서 9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변경 전의 방법. 근데 이번에 변경된 변경 후를 보면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이제 변경된 건 소정근로일수의 제외라고 바뀌었죠. 1단계 출근율을 할 때 소정근로일수 제외는 분자 분모에서 다 빼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소정근로일수 자체를 191일로 보고요. 이 질병휴직을 빼버리고 분자도 요 191일 중에 출근한 날이 며칠이냐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4월부터 12월은 만근했으니까 191일이 되겠죠. 그래서 출근율은 100%. 이제 2단계. 출근율은 100%니까 정상적인 연차를 발생을 시키는데 다만 이 소정근로일수 제외는 제외된 기간만큼 비례해서 차감해라 라는 방식을 쓴다고 그랬죠. 출근한 것을 본다랑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비례 차감이라는 계산 방식은 18년 1월 1일 날 입사를 했으면 이분의 정상적인 연차 18년 1월 1일 날 입사했으면 19년 1월 1일 날 15개 20년 1월 1일 날 15개 21년 1월 1일 날 16개 22년 1월 1일 날 16개 16개가 정상이죠. 16일 요거 곱하기 비례해서 차감하니까 원래 정상적인 근무자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소정근로일수로 251일이었잖아요. 근데 이 질병휴직자 홍길동은 60일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를 해서 191일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251일분에 191일만큼 비례해서 이만큼만 부여를 해라. 결국 60일을 소정근로일수로 안 한 건 비례해서 차감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16일 곱하기 251일분의 191일은 12.2일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변경 후가 9일에서 12.2일로 3.2일이 늘어나는 3.2일이 증가하는 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럼 언제부터 적용할 거냐? 사실 이번 행정해석에 그건 나오진 않았는데 8월 4일자로 변경이 됐으니까 행정해석이 8월 4일 이후에 발생시키는 연차휴가부터 이 행정해석을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바뀌는 행정해석에 설명을 드렸고요. 연차휴가는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계속 바뀌는 걸 따라가기가 어려울 정도니까 실무하시는 분들은 정말 더 어려우실 텐데 그래도 가장 분쟁이 많고 노동부 점검에서도 제일 중요한 핵심 점검사항이 연차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꼭 염두에 두시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